시간이 돼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자 선생님 희진쌤입니다. 대중지성 홍루몽과 만나다 저자 김희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희진쌤이랑 같이 홍루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홍루몽을 읽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고 또 아예 처음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이 희진쌤 책 읽고 사실 처음 홍루몽을 접했어요. 근데 읽어보니까 이 홍루몽이 중국에서는 그 4대 명저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난 사랑을 받는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희진쌤의 책 제목이 아마 다들 아실 텐데 대중지성 홍루몽과 만나다 인데요. 왜 여기에 이 대중지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을까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이 대중지성 시리즈는 지금 현재까지 이제 3권까지 나와 있는데 저희가 대중지성 프로그램에서 고전평론가 과정을 한번 쭉 따라갔었어요. 1년 프로그램인데 우주 유일의 고전평론가다라고 주장하시는 고미숙 선생님께서 이제 후학들을 기르고자 고전평론의 길을 알려주시겠다. 이런 계획으로 저희한테 2019년에 아마 고전평론 과정을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제가 그때 2019년, 2020년 그 2년에 걸쳐서 홍루몽이라는 책을 가지고 고전평론가 과정을 이제 동생과 함께 이제 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나온 책이 이 책입니다. 이 대중지성이라는 단어에서 이제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공부를 업으로 하지 않는 그냥 일반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공부를 하러 이곳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올 때 그 대중지성이라는 네 글자가 굉장히 저한테 용기를 줬었던 것 같아요. 아, 나도 그냥 공부를 할 수 있구나. 그리고 또 뭐 공부가 제일 쉽다. 재능이 없어도 글쓰기 할 수 있다. 공부가 제일 돈이 안 든다. 막 이제 이런 그 허위 광고에 속아가지고 덥석 나도 재능이 없지만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하게 되었죠. 그리고 글쓰기가 제일 고귀하다 이런 말을 하지만 고통의 과정이 있었고 이제 그 과정에서 도반들의 어떤 코멘트, 그다음에 의견 이런 것들과 함께 이 책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대중지성 홍루몽과 만나다 이런 제목을 붙이게 된 겁니다. 근데 그러면 그 과정에서 어떻게 홍루몽을 선택을 하시게 된 거예요? 사실 홍루몽이라는 책을 처음에 읽었던 거는 제가 공부하러 온 첫 해에 이 고전이 섞여 있었어요. 그때 이거를 이제 뭐 다 읽은 사람한테는 상품을 줄 정도로 읽기가 좀 힘들었던 기억이 있었고 그때 이제 제 도반들은 뭐 너무 재밌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이제 다 못 읽어서 상품을 못 받았던 한인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2019년에 고전평론가 과정을 하게 될 때 이제 홍루몽을 해보지 않겠냐라는 이제 말을 듣고 덥석 이걸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는 사실 이제 굉장히 낯설고 이질적이고 잘 못 읽었던 그런 책들을 공부하는 게 어쨌든 저한테는 제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돼서 뭐 박사가 되고 이제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제 인생에 좀 돌아보지 못했던 그런 면들을 좀 돌아보고 제 한계를 좀 깨고 싶고 공부로 글쓰기로 수련을 하겠다고 여기에 왔기 때문에 사실 저한테 가장 낯설고 이질적이고 좀 이상했던 굉장히 좀 이상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을 선택해서 공부하는 게 제 한계라든지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견고한 벽을 깨는데 제일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선택을 하게 됐어요. 네, 선생님들이 아마 이제 이 책을 보시면 홍루몽이 굉장히 재밌게 느껴지실 테지만 실제로 읽으면 조금 이제 지루하거든요. 막 이제 일상적인 풍경이 계속 반복적으로 좀 느릿느릿 이제 전개가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읽어내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책이라는 거는 머리로 읽고 막 이해해서 뭐 이제 해석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소설책은 특히 소설책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이제 간접 경험을 해야 되잖아요. 경험을 하려면 그 뭐 시간의 속도라든지 정서 상태라든지 그런 거에 공감을 해야 되거든요. 공명을 해야 그 소설의 내용을 이제 간접 체험을 할 수 있는데 저한테는 그렇게 한가한 여기 정말 이게 그 엄청난 부잣집 자제들, 저는 부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잣집의 이제 아가씨들, 도련님이 아주 그냥 너무 맑고 명랑하고 정말 순수한 어린 시절을 보내는 이야기였고 이제 그 안에서 일어나는 막 사랑 싸움 이런 게 이렇게 있어요.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좀 한가해 보였죠. 왜냐면 저는 뭔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뭔가 이렇게 밖에서 잘 안 되지만 그럼 나를 좀 개혁을 해야 되겠다 이러고 왔는데 이게 좀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맘 편하게 한가하게 이런 정서 상태를 느낄 만한 이제 준비가 안 돼 있었는데 그게 신체 상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책이 재미없게 느껴지고 지루하게 느껴지고 좀 이게 그런 이제 경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책을 이제 쓰면서 홍루몽을 제가 이제 적극적으로 선택을 한 거죠. 물론 이제 제안이 들어왔지만 근데 읽어가면서 이해가 안 되는 막 캐릭터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부분은 정말 이렇게 제가 못 따라가는 그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좀 그 품이 있고 조용조용하고 물 흐르듯 하는 그게 이제 저는 굉장히 격정적이고 격동적인 어떤 정서 상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싱크가 안 맞는 듯한 이제 그런 경험도 있었고 또 이제 1년으로 안 돼서 2년째 했을 때 이걸 조금 더 써볼 수 있겠다 싶은 희망을 가졌었고 이제 2년 만에 이제 책이 된 거죠. 사실 저는 이 책만 봐가지고 너무 재밌었거든요. 근데 희진쌤이 실제로 이제 읽으면 되게 뭔가 이상하기도 하고 또 낯설고 뭔가 되게 반복적인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근데 이 책이 좀 잠깐 설명을 해주시긴 했지만 이 책이 좀 어떤 내용을 담고 있길래 뭔가 그렇게 느끼셨는지 뭔가 이 책에 대한 짧은 소개랑 같이 또 이 서문에 희진쌤이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책이다 홍루몽이. 근데 왜 지금 우리 시대에 이 책이 필요한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이제 책이 좀 길어요. 6권짜리 굉장히 두꺼운 6권짜리 책이고 총 한 3,0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일단 기본적인 어떤 뭐 이렇게 줄거리라고 해야 되나? 그거는 그 가문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한 명의 남자아이와 여러 명의 여자아이들 안에 이제 뭐 자매도 있고 시녀도 있고 여러 관계들이 이제 벌어지는데 거기에 애정 관계뿐만이 아니라 우정, 그다음에 뭐 시녀들 간의 어떤 연대감, 그리고 시녀가 주인에게 이제 친구처럼, 그다음에 그러니까 정말 친구예요. 어떤 뭐 시녀가 뭐 주인을 대할 때 뭐라 그럴까 그냥 시키는 대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조언을 하고 혼도 내고 그다음에 친구처럼 같이 노는 그런 관계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아이들의 뭐 사랑과 우정과 또 그 외에 많은 관계들이 이제 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아이가 이제 가복이라고 하는 그런 남자아이를 중심으로 그 굉장히 특이한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남자들 하면 보통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대하는 뭐 씩씩함이라든가 책임감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이제 멋짐 아니면 순애보 하여튼 등등등 굉장히 여러 캐릭터가 있지만 그 캐릭터를 다 피해가요. 요리조리 다 피해가가지고 결국은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남자애가 남거든요. 그 남자애가 주인공이고 그리고 이제 걔가 여자애들에 대해서 갖는 어떤 존경심으로 이제 이 이야기가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두 여자 사이에서 이제 삼각관계의 구도를 이제 이루면서 그 안에서 마음을 주고 마음 다치고 이제 이런 과정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여기서 엄청나게 이제 거대한 가문이 나오는데 청나라 때 이제 뭐 강남에서 황실에다가
이제 물건을 뭐 비단이나 포목이나 이런 거를 대는 어떤 그런 관청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그 집안이 주인공으로 나오고 그 가문의 흥망성쇠가 또 하나의 이제 주인공처럼 이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는 이제 이 집안이 배출한 황제의 어떤 귀비, 비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집안에서 그런 여자, 고귀한 여자, 신분의 여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 집안으로 흘러드는 어떤 굉장한 어떤 혜택, 특혜 이런 것들도 있고 거기에 줄 서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러니까 완전 이 가문의 정점에서 이 소설을 사실 시작을 해요. 1권에서 이제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6권까지는 계속해서 벌어지는 망해가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정점을 찍으면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홍루몽은 그게 아니라 정점에서 항상 이제 쓰러져 갈 것을 걱정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홍루몽의 주제를 저는 여기에 이제 무한한 정과 무상한 생애 이야기라고 했는데 이 무상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가문에도 해당이 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이제 제가 이 책에서 제일 이제 정말 이렇게 깨알같이 재밌었던 부분이 판타지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우리가 집안에서 막 밥 먹고 아침에 문안 인사하고 그다음에 시녀가 뭐 이제 이렇게 저렇게 옷을 입혀주면은 그 옷들을 입고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은 간단하게 나오지만 묘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무슨 옷을 입고 뭐 오늘 무슨 신발을 신었고 그래서 인사하러 갔더니 뭐 누가 있는데 걔가 입은 옷은 이렇고 저렇고 이제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반찬이 뭐가 나왔다 이제 이런 게 계속해서 이어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깨알같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가운데 엄청난 판타지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이 남자아이가 사실은 인간이 아니라 인간이죠. 지금은 인간이지만 전생에 영험한 돌이었거든요. 네, 돌이 이제 인간으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돌이 왜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었냐면은 이제 그걸 바랬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삶을 바랬기 때문에 그 이제 신선 세계에서 어떤 중과 도사가 이 바위가 있는 데를 지나가다가 이제 이 바위가 되게 이제 뭐라 그러지 초능력이 있어요. 왜 초능력이 있냐면은 하늘에서 전쟁이 이제 벌어져가지고 하늘이 한 군데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뭐 중국이 한쪽이 높고 한쪽이 낮다, 이제 산맥이 이쪽이 있고 이쪽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너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화가 그때 이제 돌을 부어가지고 하늘을 이렇게 땜빵을 합니다. 땜빵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남은 거예요. 돌 하나가. 영험한 돌인데 부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늘을 이렇게 받치고 있을 만한 영험한 돌을 부었는데 거기서 한 개가 남아가지고 버린 거예요. 근데 버려두었지만 그 영험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애가 이제 몇만 년이 지나도록 막 이제 계속 그 자리에서 자기의 신세를 좀 한탄하다가 인간 세상에는 되게 재밌는 일이 많대라는 어떤 중과 도사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가고 싶다고 해요. 그랬더니 이제 중과 도사가 아니야, 그거는 다 헛된 꿈이고 거기 가면은 다 그냥 이제 그냥 무상한 거야. 그냥 그건 이제 진실이 아니야.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도 아니고 금방 다 이렇게 헛개비처럼 사라지는 거야. 근데 이 돌멩이가 간절하게 원해요. 나 정말 가서 경험해보고 싶다고. 저는 인간 세상을 한번 가서 그 재밌다는, 좋다는 그걸 경험해보고 싶어요. 꿈 깨더라도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이 돌멩이를 조그만 옥돌로 만들어가지고 인간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 세상에 태어날 때 그냥 이제 인간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 환생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끼워 보내는 거예요. 끼워 보내가지고 보옥이란 아이가 입에 옥을 물고 태어나요. 그래서 이 옥을 물고 태어나서 이제 보옥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고 이 아이가 이제 이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마치 태어난 것처럼 이 가문에 태어나게 된 거죠. 네. 근데 이 아이는 부귀영화에는 관심이 없고 여기 있는 이제 누나들, 동생들, 여자들 눈만 뜨면 여자, 예쁜 여자, 귀여운 여자, 다정한 여자 그러니까 이 시녀들과 자매들이랑 노는 데에 정신이 팔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아버지는 얘가 이 큰 가문을 이끌어 가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신이 여자한테만 팔려 있나, 생마가 아니냐 이제 이러면서 막 매를 때리고 막 이래요. 근데 얘는 여자를 그런 이제 생마를 좋아하듯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인간 세상에 와서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어떤 경험을 해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가 있나 보면은 뭐 먹는 거, 뭐 입는 거, 뭐 좋은 거, 권력 같은 그런 거에 관심이 하나도 없고, 그 어떻게 마음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슬퍼하고, 그래서 보호기의 특징은 슬퍼하는 거예요. 슬픔의 정서를 항상 가지고 있고, 뭐 꽃이 져도 울고, 여자애가 이렇게 떠나도 울고, 술 먹다가 이제 그만 오늘 파하자 이래도 울고 이제 굉장히 슬퍼해요. 근데 그 슬퍼하는 그 능력이 사실은 굉장한 공감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도 공감의 능력이고 사랑하는 것도 공감의 능력이죠. 그래서 보호기는 사랑하고 좋아하고 이런 것도 잘 하지만 제일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슬픔의 정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호기가 경험하고 싶었던 그 인간 세상의 인간만의 그 좋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마음을 어떻게 상대방에게 이렇게 이제 주고 받고 정성을 다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싶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얘가 나중에 다시 이제 돌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이제 중간에 막 이제 꿈을 꾸기도 하고, 이제 꿈속에서 이 자매들, 자기가 사랑하는 이 자매들의 미래를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그 판타지가 이렇게 섞여 있다 보니까 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일상적으로 사는 삶이, 왜냐면 여기서는 계속 밥 먹고 뭐 꾸미고 이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삶이 사실은 어떤 영적인 세계, 이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귀한 어떤 것을 경험해 보려는 이 아이가 지금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막 떠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저는 이 어떤 풍경들이 굉장히 좀 뭐라 그러지? 좀 종교적이고 좀 굉장히 특이하게 느껴졌어요. 일반적으로 굉장히 현실적인 이제 그런 소설보다. 그래서 결국은 또 무로 돌아가서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보면서 저는 이제 이 책이 정말 지금 우리가 꼭 읽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 책을 쓰면서 앞에도 우리는 사실 욕망하고 꿈꾸고 이런 것들을 잘 한다고 하죠. 다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 욕망하고 꿈꾸고 막 꿈을 가지라고 그러고 목표를 향해서 노력하는 그 과정이 다 너무 획일화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딴 사람을 뭐 좋아하는 능력이라든지 누군가의 아픔에 공감하는 능력이라든지 이제 그런 능력들은 점점 사라지고 이제 근데 그게 이제 이기적이라는 생각보다는 마음의 능력이 좀 퇴화된 것이 아닌가, 무능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책을 읽는다면은 이 소설 속에 나오는 이 인물들의 마음을 좀 경험하고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시대에 읽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홍루몽이 딴 거랑 다른 점은 뭐 서유기나 서유기에는 이제 뭐 이렇게 스승을 따라가는 어떤 구도를 향해 가는 그 배움의 길이 이제 나오죠. 근데 뭐 삼국지, 뭐 수호지, 아니면 뭐 등등의 옛날 고전 소설들을 보면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마음들이 막 호방하기도 하고 용기가 있기도 하고 뭐 의롭기도 하고 막 너무너무 마음이 막 다변다종 막 영웅적인 면모가 이제 있어요. 영웅적인 면모가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소설들과 달리 홍루몽만의 특징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일상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마음 있잖아요. 그 마음, 누군가에게 정성을 다하는 그 마음, 뭔가를 바라고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냥 그 마음들을 배울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홍루몽 보면 이게 이제 청나라 때 귀족 가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행사도 많고 예절도 많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할머니에게 문안 인사를 항상 이제 가는 게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사실 지금 우리는 문안 인사를
는커녕 이제 아침에 일어나라고 문 두드리면 왜 깨우냐고 그러고 막 이제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시대에는 예절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예절이라는 형식에 담을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뭐 언젠가부터 막 예절이라든지 뭐 거칠애로 하는 이제 인사치레라고 하고 거칠애, 뭐 허례허식, 형식적 이런 말들을 하는데 저는 그게 그 말 자체로는 진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마음에 안 담겨 있으니까. 마음이 안 담긴 채로 하는 어떤 예절이기 때문에 거칠애가 되고 그런 거칠애는 이제 당연히 없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절이 없는 게 된 거고 사실 예절보다 이제 거기에 담는 어떤 정성이 담긴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래 예절이 필요 없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쌤이 홍로몽이 어떤 이야기인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글을 썼을까 또 이 작가가 또 궁금해지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실제 이 작가의 어릴 적 경험담이 이 책 내용에도 나오고 또 이 작가가 했던 말이 내가 본 여인들이 너무 훌륭해서 그들의 삶을 좀 밝히기 위해서 글을 쓴다 라는 말이 저한테는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작가가 좀 어떤 삶을 살았길래 뭔가 이런 글을 썼을까 좀 궁금합니다. 이 홍루몽 작가는 조설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요거 하나만 썼고 사실 그 전에 소설들은 청나라 이제 조설근은 청나라 중기 사람이에요. 근데 뭐 명나라에도 소설이 굉장히 이제 흥했었고 청나라 초기에 와서도 소설이 엄청나게 이제 발전을 하는데 그 전에는 다 작자 미상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이제 뭐 민간에 있던 내용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출판이 됐죠. 근데 이제 청나라도 그때 한 1700년대니까 이제 근대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가 되면서 개인의 이름을 자기 작품에다가 써서 이렇게 이제 출판을 했어요. 근데 시장에 조설근이라는 이름으로 이 홍루몽이 이제 나돌았고 사람들이 그걸 모두 베껴가지고 이제 읽기 시작한 거죠. 그때만 해도 이 조설근이 누군지를 잘 몰랐대요. 모르고 80회만 나와 있었고 근데 80회에서 끝나고 조설군은 죽어요. 그 다음에 고악이라는 사람이 이 글을 이어서 씁니다. 그래서 81회부터 120회까지는 고악이 있었어요. 같은 세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이 내가 쓰고 네가 쓰고가 아니라 이 사람이 쓰고 죽었는데 한 3, 40년 후에 다른 사람이 이 책을 이제 이어서 쓰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설근이라는 사람이 썼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미 1회에서부터 5회 사이에 이게 120회거든요, 총. 근데 1회에서 5회 사이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다라고 다 플롯이 짜 있어요. 짜 있고 이 여인들이 이렇게 저렇게 죽을 거야 라고 예언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80회까지 완성이 돼 있고 그 뒷부분을 이제 찾아다닌 사람이 있었어요. 한 출판업자가 막 찾아다니다가 이제 좀 이렇게 조각조각 모아가지고 조각조각 모으고 뒷얘기는 이제 이러이러한 내용이겠구나 해가지고 고학이라는 그때 아마 이렇게 과거 시험의 관리자였던 고학이라는 사람에게 이걸 좀 이어서 쓰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거를 좀 이렇게 자기가 구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조설근과 고학이 썼다라고 하고 이제 조설근이라는 사람이 이제 거의 대부분을 다 썼기 때문에 조설근을 우리는 보통 이제 홍루몽의 저자라고 하죠. 근데 이 사람이 그냥 누군지 모르고 이렇게 책이 흘러오다가 1900년대에 이제 그 문화부흥운동이 이제 중국에서 일어나는데 거기에 호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이제 고증을 통해서 홍루몽 고증이라는 책을 써요. 그래서 홍루몽의 모든 이제 텍스트들을 찾아다니면서 조설근이 누군가를 찾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설근이라는 사람이 청나라 중기 권륭제 때 이 강령 직조부를 지낸 조씨 가문의 아들이다 라는 걸 밝혀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조씨 가문을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조설근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조설근이 소설을 쓴 거는 이 가문이 망한 다음에 북경으로 쫓겨가서 북경에서 이제 거의 배 고르면서 이제 썼고
그 시기에 대한 이제 어떤 기록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가문이 어떤 가문이냐, 이거는 이제 엄청 큰 가문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기록으로 남아있죠. 그 강령직조부라는 어떤 그런 엄청난 직위를 받은 조씨 가문인데, 이 가문이 강희제랑 굉장히 연관이 깊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황실의 노비 가문이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황실이 노비 가문이라고 하면 우리는 막 이렇게 노비처럼 이렇게 볼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때 청나라가 저쪽에서 쳐들어왔을 때 한족 장군이, 저 조씨 어떤 장군이 있었고 투항을 하게 돼요. 이제 그래서 청나라에 투항을 하게 돼서 이 가문이 황실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아, 너는 나의 어떤 충복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남쪽에 가서 남경에서 강령직조부를 맡아라, 이런 어떤 역할을 주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크다가 조설군의 할아버지, 조인이라는 할아버지가 강희제랑 어렸을 때 황궁에서 같이 공부하던 사이예요. 왜냐면 청나라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죠. 그 왕자에게 그 황제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책을 엄청 읽히고, 그다음에 같이 책을 읽을 이제 아이들을 황궁 내에서 이렇게 모아요. 선발을 해가지고 왕자가 책을 읽는 걸 도와주게 되는데, 조설군의 할아버지가 그 역할을 함께 했던 이제 친구예요. 그러니까 강희제가 나중에 황제가 됐을 때 자기 친구들에게 이제 특혜도 주고 막 잘 챙겨주고 찾아가고 막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강희제가 굉장히 부지런한 군주였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남순을 돌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그때 남쪽에 가면은 6번 행궁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4번을 이 조설군 집안에 가서 묵었다고 해요. 이제 누구네 집에 가서 묵느냐, 그러니까 너무 초미의 관심사잖아요. 우리 만약에 뭐 왕이, 황제가, 대통령이 어디를 갔는데 어디에서 묵었다, 뭐 먹었다, 이런 거 신문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조설군 집에 4번이나 묵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이 조씨 집안의 어떤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런 권세를 보고 굉장히 이제 잘 산다, 이렇다 저렇다 말은 많았겠지만, 사실은 이제 이 책에도 나와요. 홍로몬 책에도 나오지만 황제를 한번 맞이하는 거는 집안이 거덜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황제가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이제 이제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고, 그 사람들한테 다 선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선물도 주고 막 이제 술자리도 열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집이 이렇게 거덜이 나지만, 사실 거덜나요라는 말은 못하죠. 그래서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골마가다가 강희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왕을 하거든요. 너무 오랫동안 있어서 그 다음에 옹정제가 좀 너무 나이 들어서 이제 황제가 돼요. 그럴 때 이제 어떤 마음을 먹으면서 황제가 되냐면, 아버지 때의 이 적폐를 내가 다 청산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죠. 왜냐면은 사실 한 왕이 너무 오랫동안 하면 그 친분 관계가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이 해먹고,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황제가 되자마자 이렇게 쳐가지고 이 조씨 가문이 거기에 이제 당한 거예요. 그래서 북경 쪽으로 다 쫓겨가게 되고, 그때 한 10살쯤이었던 조설군은 북경으로 가서 거기서 되게 가난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다 뺏기고 하인도 없고 시녀도 없이 북경에 가서 이제 그냥 애들 가르치는 서당 선생님을 하면서 소설을 썼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 조설군이 어떤 사람이냐, 이거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자기가 이제 한 10살까지는 이제 강남에서 굉장히 고이고이 컸던 도련님일 거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이렇게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추운 북경으로 가서 가난을 경험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아마 망감이 교차하지 않았을까? 이런 어떤 부귀영화가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거, 이런 것도 보고. 사실 청나라가 이제 옹정제는 좀 짧아요. 옹정제 시기는. 그래서 조설군이 소설을 썼던 시기는 건륭제 시기예요. 근데 건륭제 때 청나라 하면은 이제 연암이 이제 그 열하일기를 썼던 그 시기이기도 하죠. 엄청나게 청나라가 시끄럽고 발전하고 있고 막 풍성하고 왁작지껄한 시기인데, 조설군이 볼 때는 그게 이제 한낱 꿈일 거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런 어떤 태평성세가 언젠가는 사라질 텐데 라는 그런 쓰러지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명상 같은 것이 책에 깊이 배어 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보니까 진짜 보호기가 만난 다양한 그 여인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책에서는 희진쌤이 처음 읽으실 때는 그 희봉이라는 그 캐릭터에 되게 마음이 많이 갔다라고 하셨는데 약간 지금도 그러하신지, 그리고 그 홍릉홍 세미나를 하면 희봉이가 제일 인기가 많았다라고 하는데 왜 사람들이 희봉이를 좋아할까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지금도 좋아하냐는 말에 먼저 대답을 하면 제가 그때 쓰면서 가장 이렇게 쓰기 힘들어서 글을 제일 많이 고치고 제일 많이 혼났던 이제 캐릭터가 보차거든요. 보차는 굉장히 이제 바르고 이렇게 되게 정숙하고 점잖은 친구예요. 점잖은 여자이고 점잖진 않죠. 굉장히 활발한데 너무 바른 어떤 태도? 저는 그리고 너무 그렇게 바르고 어른들한테 칭찬받는 그런 캐릭터에 대한 약간의 그 시기 질투가 있어서 그러니까 보차는 너무 바른 거예요. 너무 이제 그런 입 바른 말만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대오기의 어떤 그 상대 라이벌이기 때문에 또 저는 되게 감정적으로도 그렇게 좀 마음이 가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책을 읽으면서 대오기를 먼저 읽고 보차를 읽는데 이렇게 빨려드는 거예요. 보차가 이런 애였구나. 제가 글을 잘 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보차가 가지고 있는 미덕이 너무 마음에 와닿고 그 성숙한 모습, 이 성숙한 모습으로 이 어린아이가 가문을 이끌어갔구나, 이런 마음이 훅 들어오면서 막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 읽을 때는 희봉이 같은 강한 캐릭터의 매력을 느끼고 막 배우기처럼 찔찔 짜면서 자기 사랑해달라고 하는 이제 그런 청순가련한 애한테도 마음이 좀 갔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까 부차 같은 좀 애어른이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이제 짠한 마음도 들고 존경스러운 마음도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은 옮겨가는 거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희쌤이 물어본 왜 희봉이를 좋아했냐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세미나를 하면은 정말 희봉이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 이유가 그 출세욕이 엄청 강하거든요. 근데 출세욕이 강하기만 한 게 아니라 너무 능력자예요. 능력이 있고 출세욕이 강하니까 사실 이제 승승장구하는 캐릭터인 거예요. 워크홀릭이어가지고 잠도 안 자고 일을 해요. 집안에서 그럴 일이 뭐가 있냐라고 하겠지만 이 집안은 하인까지 다 합하면 500명이 넘어요. 그 사람들을 다 관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재무부 장관처럼, 그러니까 하인들 월급 지급하고, 그다음에 뭐 옷감 회의부라고 옷감 주고, 뭐 주고 이제 이런 일들, 그다음에 뭐 이렇게 어기거나 이러면 벌 주고, 쫓아내고 이제 이런 것까지 다 하는 그런 며느리인데, 근데 얘가 집에서 누가 돌아가시면 장례를 여기서는 40일, 50일을 치러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손님 맞이를 하면, 그러니까 황궁과 연줄이 다 있는 집안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오겠죠. 그럼 그 사람의 그 손님 맞이를 장례식 때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이 어마어마하게 큰 게 처음에 뻥 하고 나와요, 하나가. 근데 그 장례식에 역할을 너무 잘 해낸 거예요. 희봉이가 굉장히 어린 20대 초반의 며느리였는데도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해왔어요 라는 말은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아침에 이제 연극부에서 연극부로 가가지고 그 장례를 주관해야 되는데 새벽같이 일어나서 단장을 하고 거기를 건너가는 거를 하루도 빠짐없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일일이 챙기는 거죠. 일일이. 그래서 막 칭송이 자자하고 그 일을 잘 해내면서 자기가 이제 이 집안에서 유용한 인물이구나, 내가 쓸모있는 인물이구나, 이런 걸로 좀 기쁨을 느끼는 그런 캐릭터예요. 근데 그게 뭐 집안에서 하는 일 가지고 우리가 뭐 지금은 대가족이 없기 때문에 별일 아닌 걸로 생각을 하겠지만, 이 집은 이제 황궁에도 부르면은 가야 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을 잘 해내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가문의 상징적인 인물인 거죠.
이제 매력이 또 뭐가 있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통쾌해하는 지점이 자기 남편이 바람을 피거든요. 이제 바람을 피면은 그 여자를 괴롭히다 못해 이제 죽여버려요. 이제 사실 이때 이거 굉장한 악덕이거든요. 희봉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질투, 그다음에 독점욕 이거예요. 왜냐면은 이 시대는 처첩제도가 합법적으로 있는 시대인데 남편을 독점한다. 그다음에 이게 그냥 가난한 집도 아니고 엄청 부자기 때문에 첩을 줄줄이 둬도 돼요. 근데 남편은 무슨 죄예요? 희봉이를 만나서 희봉이한테 꽉 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첩을 하나 바깥에 얻었다가 이제 희봉이한테 걸려가지고 그 첩을 교묘하게 권모술수로 속여서 이제 죽음에 이르게 하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저는 이렇게까지 하나 희봉이 너무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거기에 통쾌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았어요. 남편은 내 거야 라는 이제 그런 코드를 희봉이가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또 성추행 같은 거를 하는 남자들이 또 집안에 있잖아요. 이렇게 눈을 뭐 좀 찡긋찡긋 한다든가 좀 이렇게, 그래서 저 서방님이 왜 저러나 하고 이제 찡긋찡긋 좀 받아주면 네 통했나 하고 와가지고 밤에 좀 만나자고 하고 막 이런 이제 가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만나는 척을 하면서 이제 골탕 먹여갖고 그 남자도 죽여요. 희봉이한테 걸리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굉장히 화끈하고, 예, 능력 있고, 자기가 이렇게 혼내줘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응징하고, 어른들한테는 또 너무 잘하고.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뭐 희봉이 너무 못돼 처먹은 거 아니야? 막 그 어른들한테는 막 웃는 낯으로 막 살살살 하고 막 이렇게 못되게 구는 거 아니야 이러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 이 희봉이의 캐릭터는 이 가문과 자기를 일체화를 시켰기 때문에 이 어른들에게 잘하는 그 마음이나 자기 이제 시동생 시누이들 이들을 챙기는 이 마음이 너무 살뜰하고, 딴 데서 이제 잠깐 여기 묵으러 온 어떤 여자애가 좀 이렇게 돈이 없다 그러면은 옷이 없어요. 우리처럼 옷이 흔한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제 약간 이제 빈한한 티가 나니까 자기 옷을 엄청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좀 이제 미안하기도 하고 폐에 끼치기도 싫고 하니까 그걸 이제 안 받겠다고 막 할 때 그거를 억지로 이제 보내주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사실 자기가 이제 권세 있는 사람에게 아첨하기 위해서 막 뭔가를 막 이제 쏟아 부을 때가 있죠, 선물을.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정말 보살펴주고 싶은 어떤 이제 그런 아가씨한테 그걸 막 보내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예전에 막 이렇게 술 먹고 밤에 집에 갈 때 택시비를 막 이렇게 주는 그런 선배 언니 있잖아요. 괜찮아요 막 이래도 이렇게 찔러 넣어주고, 그러니까 그런 굉장히 든든하고 정말 이렇게 동생들을 잘 챙기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의 캐릭터, 이제 착한 캐릭터, 뭐 못된 캐릭터, 이제 이런 게 나뉘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정말 못돼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인들을 볼 때는 너무 무섭죠. 시어머니가 볼 때는 정말 너무 든든한 며느리고, 이제 이런 다중적인 면모를 보여줘요. 그래서 희봉이는 어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막 박수 쳐주는 너무 통쾌하고 일 잘하고 이제 이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마음도 가지만 그런 따뜻한 면모, 그다음에 또 한 가지로 이렇게 규정되지 않는 그런 변칙적인 모습들 때문에 더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이 친구는 나중에 이제 자승자박이라고 가문의 명운과 이 희봉이의 명운이 함께 가거든요. 그래서 이 가문이 쓰러질 때 희봉이도 결국은 나락으로 떨어져서 이제 죽게 돼요. 근데 이제 죽을 때도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이 일을 너무 잘 해내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 크고, 그다음에 막판에 가면 장례식이 한 번 또 나오거든요. 이제 가모의 장례식, 여기 이제 대빵 할머니의 장례식이 나오는데 그 장례식을 자기가 또 주관을 하게 될 때 이걸로 내가 지금 요즘 좀 힘들고 욕먹고 뭐 우리 가문 좀 가난하고 이러는데 이걸로 내가 만회하리라 이런 마음을 먹어요. 이 마음은 우리가 아마 낯설지 않을 것 같아요. 자기가 잘하는 거, 자기가 잘 나갔을 때 해봤던 거, 이걸로 자기가 지금 상황이 안 좋을 때 그걸로 타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안타깝지만 희봉이도 그런 마음을 먹고,
그 장례식이 망해요. 왜냐면은 이 집이 이미 다 이제 쓰러져가는 가문이다 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들에게 이제 밥도 잘 내놓지도 못하는 이제 그런 지경이 되고, 어른들한테 이제 욕을 엄청 먹어요. 욕 먹으면은 욕 먹고 뭐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고 그냥 넘길 수 있는 성격이 아닌 거예요. 이제 그 마음 때문에 이제 병이 들거든요. 그래서 인정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이 잘 되지 않았을 때 그게 이제 병으로 오는 거죠. 뭐 나중에 병 얘기도 하겠지만 이 병의 특징이 다 성격이랑 관련이 있어요. 여기 병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다 자기 성격대로 병에 걸려서 성격대로 죽어요. 네. 그래서 희봉이는 그렇게 부귀하다가 나락으로 떨어지면 걸리는 병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아무튼 저의 최애 캐릭터입니다. 그럼 혹시 쌤이 지금 다시 봤을 때 좀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캐릭터도 있나요? 그런 캐릭터는 별로 없는데, 그냥 뭐 약간 우리가 좀 상상하기 힘든 어떤 그런 사람을 막 상상하면서 본 적도 없는 남자에게 시집 가겠다고 뭐 하다가 그 남자에게 버림받으니까 자결하는 여자가 있거든요. 제가 책에는 이제 판무파탈이라고 썼는데, 그 여자가 이제 뭐 자결하고 뭐 이런 것들도 그냥 지금으로서도 좀 이해는 안 되지만, 우리가 이제 스타 좋아할 때 있잖아요. 이제 팬심으로 누구 좋아하다가 나 저 오빠한테 시집 갈 거야 이제 이러다가 이제 버림받고 이제 자결하는 이제 이런 애가 하나 나오거든요. 근데 보옥이가 이 자매들이 결혼하는 걸 보고 되게 결혼은 불행하다. 뭔가 이 소녀가 죽고 생명력을 앗아가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보옥이가 바라본 이 결혼이라는 게 어떤 건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보옥이는 이 여자애들에 대한 그 존경심이 정말 엄청난데, 그냥 그 여자애가 아니라 결혼하지 않은 여자애를 말해요. 결혼하지 않은 그런 어떤 이제 활발하고 자기 개성을 마음껏 자유롭게 그 집안에서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에게서 엄청나게 아름다운 능력을 발견하는 거예요. 얘는 정말 술을 잘 놓고, 얘는 노래를 잘하고, 얘는 시를 잘 짓고, 이제 이런단 말이죠. 근데 얘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은 다 바뀌는 거예요. 다 무슨 남편 뭐 이제 얘기하고, 다 남편을 뭐 이제 출세시켜서 아이는 뭐 공부시켜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옥이가 봤을 때 이 대관원이라는 어떤 이제 장소가 나와요. 이 가문이 가지고 있는 공간인데 여기서 아이들이 살거든요. 여기 살 때의 그 어린 소녀들이 왜 결혼만 해서 가면은 저딴 얘기를 하지? 라고 이제 너무 의아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홍루몽 전체에서 이 결혼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왜냐면은 앞에도 엄청 큰 장례식이 나오고 뒤에도 큰 장례식이 나오는데 결혼식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결혼식은 한 번도 안 나오고, 누가 결혼을 한다더라, 영춘이가 결혼을 한대, 누가 이제 중매쟁이가 왔다 갔다 이러면 이제 보옥이가 막 울어요. 영춘 누나 결혼하면 안 돼, 막 이러면서 막 이제 울어요. 근데 어느 날이 되면은 옷을 갈아입고 와서 인사를 하고 갔다, 이렇게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들려오는 소식은 뭐 영춘이가 뭐 맞는다더라, 남편이 뭐 바람을 뭐 핀다더라, 남편이 개차반이라더라,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고, 그런 어떤 풍경들만 나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결혼에 좋은 어떤 면모도 있고 성대한 결혼식도 이제 찾아보면 당연히 많겠지만, 홍루몽에서는 그런 거를 다루지를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어떤 정말 구슬 같은, 소녀는 구슬 같고 결혼하면 이제 색깔이 변한 다음에 늙으면 동태눈깔이 된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으로 보면은 결혼은 정말 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옥이한테는. 이런 어떤 좀 신기한 내용이죠. 사실 이게 집안 이야기를 다룬다고 하면서 결혼은 안 다루고 장례식만 다루고, 결혼하면은 다 불행해지는 이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렇게 맞는 친구, 영춘이라는 애가 뭐 맞고 막 이제 이런다고는 하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엄마가 그래요. 보옥이가 영춘 누나를 왜 다시 데리고 오면 안 되냐 그랬더니, 이제 엄마가 여자
팔자가 이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큰 누나처럼 이제 귀비가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 거기에 순응해서 살아야 돼. 이제 이렇게 말을 해요, 엄마가. 근데 사실 궁에 들어간 귀비도 나중에 이제 금방 죽어요. 그 귀비가 죽기 때문에 이 가문도 이제 그렇게 빨리 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귀비의 삶이 행복했느냐? 또 그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황제의 여자가 되면은 남자를 만나면 안 돼요. 그게 아버지건 남자 형제건. 그래서 가족을 못 만나는 거죠. 가족들이 그 자기 딸을 만나러, 귀비를 만나러 궁에 가면은 이름표만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이제 무릎 꿇고 기다리고. 이제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귀비가 슬퍼하면서 울어요. 그럼 부귀한 어떤 귀비의 생활이 행복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결국은 자기 캐릭터에 맞는 병에 걸리고 그렇게 죽거든요. 귀비는 비만이랑 가래가 차서 나중에 이제 죽게 되는데, 비만이랑 운동 부족, 그다음에 면역력 그 저하 이래가지고 이렇게 죽는 거예요. 잘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어떤 그런 모습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 병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되게 신기했던 게 이 책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일상적으로 병 이야기를 주고받는다는 게 좀 되게 신기했는데 그게 홍문봉에서는 좀 어떤 의미인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이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로 3,000페이지 쓰기 쉽지 않거든요. 이게 다 먹는 얘기랑 그 다음에 병 이야기예요. 뭐로 아프고 의원 불렀는데 무슨 처방전 써주고 막 이런 얘기거든요. 거기서는 병을 하나의 어떤 우리가 이런 증상이 지금 없다가 증상이 딱 나타났어. 이거 약을 먹어서 얼른 증상 감기를 낫자 이게 아니라 얘가 타고난 치우친 그 신체 상태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너는 지금 무슨 약을 먹니? 라고 했을 때는 너는 지금 어떤 신체 상태고 어떤 걸로 지금 보완을 하고 있니? 이제 이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우기 같은 애가 딱 처음 오면은 이제 무슨 책을 읽니? 어디까지 책을 읽었니? 그러면은 무슨 책을 읽었습니다 하면서 이 아이가 어디까지 공부가 돼 있는지 어떤 정신적인 면에 대해서 이제 한번 묻고, 그 다음에 근데 너는 무슨 약을 먹니? 이러면은 의원이 이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저는 계절마다 이런 증상이 있어요 라고 말을 해요. 기침을 하고 뭐 이러고 저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의원이 해줬다는 얘기가 되게 웃겨요. 외가 쪽 친척 만나면 안 되고 장례식장 가면 안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얘가 이제 약간 슬픔에 약간 특화된 신체를 타고나요. 슬픔 하면은 이제 이 동의보감이나 이런 걸 공부하신 분은 알겠지만은 오행배속이 딱 이렇게 딱 이제 머릿속에 그려지잖아요. 슬픔 하면 장기가 폐예요. 그래서 얘가 갖고 있는 병은 기침을 해요. 그리고 이제 심하면 각혈을 하고 이제 폐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면 안 된다 이런 말은 우는 데 가가지고 괜히 더 이 기운을 쓰면 안 된다 이런 처방을 얘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자기 신체의 어떤 특징 이런 걸 알고 있고 뭘 조심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고 막 이래요. 근데 보차 같은 경우는 넌 무슨 약을 먹니? 이러면은 막 되게 어려운 이름을 막 얘기해요. 그 약을 만들려면은요 무슨 계절에 무슨 꽃 한 술, 무슨 계절에 무슨 꽃 한 술, 뭐 눈을 녹인 물과 무슨 첫 비와 무슨 이슬과 막 이래요. 저거 엄청나게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그리고 그게 몇 년 걸려요. 왜냐면 그 절기에 눈이 안 오면은 그 절기에는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정성을 들여서 약을 만들어서 그걸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증상이 뭐니 그랬더니 기침 좀 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되게 건강한 애죠. 건강하지만 집안에서 온갖 정성을 들여서 얘를 돌보고 있다. 이제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증상과 약을 보면은 이 어떤 집안 상태 이런 것도 다 알 수 있는 거고, 좀 이제 그런 식으로 홍루몽에서는 이 어떤 생활, 그다음에 공부, 놀이, 병 이게 떨어져 있지 않고 다 뒤섞여서 우리 생활에서 이렇게 함께 시간과 함께 이제 반복적으로 흘러간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약간 슬픔의 정서가 주를 이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계속 죽거든요. 근데 너무 쉽게 죽어요. 막 화가 나면 죽고 슬프면 죽고 뭐 감기 걸리면 죽고 막 이러는데 시집가서 이제
좀 구박당하면 또 좀 죽고, 그러면 우리도 막 어디가 부러졌다 아니면 어디가 다쳤다 그러면 약을 제대로 쓰지 못하면 금방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 전기가 상해서 죽었다 아니면 약을 제대로 쓰지 못해서 죽었다, 근데 약을 그대로 썼는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죽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스토리 속에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가슴 아프게 이렇게 봤던 또 죽음 중에 하나는 어떤 남자아이가 보욱이랑 친구인데, 얘는 집안이 좀 가난해요. 그래서 보욱이랑 친구를 하면서 공부를 착실하게 하면 조금 이제 출세길이 열릴 수도 있는데, 공부를 착실하게 하는 것보다는 보욱이랑 놀면서 조금 이제 못된 짓을, 그러니까 이제 부잣집 따라다니면서 할 수 있는 뭐 연애를 하는 거죠. 이제 비구니들도 막 나이 든 비구니가 있는 게 아니라 절에 가면은 어렸을 때 절에 들어온 어린 비구니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이제 비구니랑 이렇게 좀 꿍딱꿍딱 해가지고 아버지 속상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얘를 불러가지고 막 때려요. 때리는데 막 이제 무릎 꿇혀놓고 막 이제 매를 때리고 화병으로 죽어요. 왜냐면 이렇게 기운을 많이 쓰면 화를 내면 진짜 힘들거든요. 거기다 기운을 막 썼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뒷목 잡고 이렇게 이제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은 얼마 있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이제 죽어요. 죄책감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냥 아주 짧게 지나간 장면이지만 그런 죽음으로 이제 그 집이 그 아들 하나 바라보고 아들을 이제 통해서 이 집안의 어떤 조금 미래를 좀 바라봤던 이제 그런 모습, 그런 아버지, 그다음에 그런 기대에 눌려서 살았던 어린 아들의 모습이 이제 그런 게 너무 이제 눈앞에 선하게 그려져가지고 생각을 좀 많이 했던 이제 그런 죽음도 있고, 여러 가지 병들, 죽음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게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보욱이가 이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 맺는 게 되게 놀랍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게 누구하고나 이렇게 정을 주고받고 사랑을 한다는 게 되게 놀라웠는데, 근데 진짜 그런 친구가 있으면 사랑을 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계속 내 옆에 두고 싶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욱이가 그런 거 근데 보욱이는 싫어합니다. 엄청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희진쌤이 보시는 보욱이는 좀 어떤지 그것도 궁금해요. 예. 그래서 제가 그 홍루목 여행기도 뒤에 조금 짧게 달아놨는데, 홍루목 여행 갔을 때 저희 청년 친구들 2명이 갔어요. 여자애들이었는데 거기 그 대관원에 이제 입간판으로 보욱이 모형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제 사람 이제 높이만큼 해놨는데 애들이 기념사진 찍겠다 그러면서 거기에 막 달라붙어서 막 이렇게 팔짱 끼고 막 이러면서 사진을 찍는데 그 눈높이가 이제 보욱이한테 맞춰진 거죠. 안타깝더라고요. 왜냐면 이런 남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정말 마음이 남자다움이라고는 사실 이제 양기 있잖아요. 양기는 머무르지 않고 이제 이렇게 머무르지 않는 거는 양기 그 자체예요. 그래서 한 여자에게 머무르지 않는다. 그건 정말 남자다운데 그거 빼고는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길러지는 남자다움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책임감도 없고 어떤 여자에게 자기를 다 바치는 그 있잖아요. 내가 책임질게 막 이런 뭐 나만 믿어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렇게 약속도 하는데 그 뒤돌아서면 딴 애 보고 어머 막 이러면서 바로 그렇게 이제 하니까 이제 이쪽 여자애가 막 슬퍼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보욱이는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옥을 물고 태어난 애고 굉장히 이제 신령한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신령한 기운이 뭐 초능력이라든가 그런 능력은 아니고 굉장히 그 자기 감정과 이 여자애들에게 이렇게 반해가지고 이렇게 쑥 홀리는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병이에요. 무슨 병이냐면은 약간 이렇게 정신이 이렇게 조금 빠지는 듯한 정신 하면은 어디죠? 장기 중에? 심장이에요. 예, 얘가 약간 정신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심장병처럼 뭐 이렇게 정신이 나가고 이제 뭐 쓰러지고 이제 이런 병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자애들이 너무너무 오냐오냐 하는 거예요. 저 도련님이 또 막 이렇게 이제 화내고 쓰러질까봐. 그래서 오냐오냐 하는데 그럴 때 보면은 진짜 무슨 뭐 금쪽이 같고 막
얘를 왜 이렇게 응석바지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정말 이 여자애들에게 자기는 정성을 다 해야 되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 그럼 화가 나면 화를 내. 이제 이렇게 되죠. 이 남자아이가 사는 이제 처소를 이홍원이라고 하는데 이홍원에 시녀가 몇십 명이에요. 그래서 뭐 문지기부터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차 따라주는 시녀, 뭐 뒤에서 꽃 가꾸는 시녀,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따로 있거든요. 그리고 옆에서 함께 자주는 시녀도 있어요. 왜냐면 도련님이 이렇게 깨가지고 어머 이렇게 무서워라 뭐 이러면 안 되니까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는 시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급이 다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아니 얘는 정말 너무 정말 생마처럼 막 여자를 막 주무르면서 뭐 그럴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얘는 이제 이 시녀들은 형식적으로는 자기를 보살펴주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사실 보호기는 얘들 하나하나를 다 자기가 마음을 다해서 보살피고 같이 공기놀이하고 머리 따주고 화장품 만들어서요. 화장품 만들어서 이렇게 연지곤지 이 색깔이 예뻐 막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 빗겨주고 누이들 그다음에 시녀들도 이제 시녀가 화가 난다. 화가 나 있다. 그러면 가서 머리를 빗겨주면서 이제 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얘가 정말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막 매도 때리고 막 걱정을 하죠. 근데 얘가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노는 게 아니라 얘는 정말 딱 그 원칙이 있어요. 이런 어떤 책, 경서라고 하는 그 책은 정말 다 거짓말이야. 이 남자들이 이게 뭐 세상을 뭐 이렇게 경륜한다라고 하면서 성인의 말을 이렇게 저렇게 다 바꿔서 이렇게 세뇌시키고 옥죄는 말이야.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이 좋아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얘가 보여주는 굉장히 이렇게 철저한 게 있어요. 철저한 거. 그러니까 절대 공부하지 않는다. 근데 이게 철저하지 않으면 대충 공부도 좀 하다가 이렇게 물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자기가 이번 생애에서 이거는 나에게 접근하면 안 되는 어떤 기운이라고 마음을 먹었는지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과거를 보러 가기 직전까지 공부를 하나도 안 하다가 이 집안을 떠날 마음을 먹고 과거를 보게 되거든요. 그럴 때 이 과거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과거를 급제하고 이 집안에서 살았던 이 행복한 시절을 다 뒤로 하고 이제 떠나요. 중이 된다라고 이제 책에는 나오는데 결국은 이제 다시 돌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보호기가 어떤 애인지 잘 보여주는 게 제가 이 책에 인용을 달아놨더라고요. 246쪽 함께 읽어볼까요? 까닭없이 근심 걱정 찾아다니니 때로는 바보처럼 때로는 미친 듯이 생김새 꼴 하나는 번득하지만 뱃속엔 원래부터 잡초 덩어리 세상 만사 살아갈 줄 전혀 모르고 둔하고 어리석어 공부 싫어하였네. 언행은 괴벽하고 성질은 고약하니 세상 사람 비난에 상관인들 하리오. 이런 캐릭터가 이제 보옥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렇게 커야 한다라고 하는 모든 주문을 비껴가는 이제 아이이죠. 걱정을 끼치는 아이. 근데 사실 정말 걱정을 끼치는 그런 청년들도 나와요. 근데 그런 애들은 여자도 함부로 다루고 친구도 함부로 다루고 술주정도 함부로 하는 이제 그런 막 사는 아이들이고 보옥이는 확실한 자기 주관이 있는 거예요. 나한테 중요한 거는 이 여자애들이 가지고 있는 미덕이고 나는 이것들이 좋아.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공부니 뭐니 하는 걸 아무리 들어봐도 이렇게 해서 세상을 사랑하고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이제 그런 게 없다라고 자기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딱 그 원칙 하에서 이렇게 이제 살아가고 이제 죽는 시녀들, 죽는 자매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매들 같은 경우는 뭐 제사를 좀 지내줄 수 있겠지만 또 여자 제사잖아요. 그 다음에 결혼하기 전에 죽은 또 많은 아이들은 또 제사를 잘 안 지내요. 근데 보옥이는 몰래 나가서 혼자 제사를 다 지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보면은 사실 우리가 그 애도한다라는 그 마음이 어떤 보옥이의 어떤 이제 그 애도의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아 이게 정말 지극정성이구나, 이게 정말 사랑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정말 자기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결혼하고 싶었던 배우기 말고도 또 보차에게도 그랬고 그 수많은 자기 친구를 해줬던 시녀들에게도 그렇고 그들에게 보냈던 그 어떤 정성과 사랑과 이제 이런 것들이 정말 이제 출중한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중국 사람들한테서는 이 홍루몽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그냥 궁금할까요? 제가 이제 중국에 홍루몽 여행을 가려고 답사차 한번 이제 가서 돌아다니면서 기차를 탔는데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이제 막 말을 잘 걸어요. 저한테 왜 왔냐 그래가지고 나 홍루몽 공부한다 그랬는데 이러면서 못 알아듣는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쓰다민쭈 막 이러면서 그래서 뭔 말인가 쓰다민쭈 했는데 4대 명저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쓰다민쭈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4대 명저를 얘가 읽는구나.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남경뿐만이 아니라 홍루몽을 이렇게 이제 연구하는 그런 학파가 있어요. 그래서 홍학이라고 부르는데 중국에서는 뭐 삼국지를 연구한다, 서유기를 연구한다 이런 학파는 없거든요. 근데 홍학이라는 이제 학문이 있어요. 학문이. 그러니까 이 안에 너무 그러니까 좀 철학적인 내용이나 어떤 뭐 종교적인 내용, 그다음에 인류학적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간수해야 되는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도서관에 갔더니 그 홍루몽 책이 너무 많아요. 홍루몽에 관한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책들이. 이제 연구도 활발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드라마도 엄청 만들고 서유기 드라마도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홍루몽 드라마도 뭐 이제 굉장히 많이 만들고. 그래서 그분들은 되게 좋아하고 세계적으로도 사랑받는 책인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홍루몽은 좀 이제 안 알려진 것 같아요. 제가 서문에도 썼어요. 왜일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속도가 너무 빨라서, 속도가 너무 빠르고 그 목표지향적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느릿느릿한 거를 좀 못 견디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저도 읽다 보면 이렇게 재미난 걸 자꾸 읽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걸리는 부분을 자꾸 읽어내야 되겠다. 제가 오늘 그걸 얻었거든요. 근데 아까 거기서 한국 사람이 이게 빨라서 이해 안 읽히는 거였나? 근데 뭔가 이게 접속이 안 되더라고요. 뭐 이렇게 빠른 것도 있고 그것도 있지만 우리는 약간 이렇게 정형화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할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이제 있어야 편안함을 느끼고 그 안에서만 역할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는 그런 게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이 중국 사회, 청나라 사회도 당연히 그게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배경이 되는 대관원이라는 요 여자애들 남자애들이 사는 딱 그 공간이에요. 이 공간에서만 이걸 벗어나지 않고 이제 3000페이지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제 마음은 막 이렇게 흐르는 거죠. 이렇게 마음을 주고받고 흐르고 그러니까 나는 주인이고 너는 시녀야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말 사랑이 주인과 시녀 사이에 이 지극한 마음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가모를 모시는 또 시녀가 있거든요. 근데 그 시녀는 나중에 가모 장례식 때 장례를 다 치르고 자살을 해요.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가모에 대한 어떤 사랑, 충성심. 이제 충성심도 사랑이니까. 이제 그게 사실 굉장히 대단한 마음이거든요. 그런 마음이 다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가모가 죽고 나면 나를 탐내는 이제 남자 주인들이 나를 이제 첩으로 삼으려고 하겠지. 근데 첩으로 사는 것도 너무 싫고, 근데 가모가 가는 길에 그냥 나는 가고 싶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가모의 시녀로 완전히 마감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런 마음 조금 이제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나도 내 인생 살고 싶고, 누구의 시녀가 아니라. 근데 그 시녀로서 그 마음을 주고받았던 그 과정으로 자기 인생을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딱 이건 사랑이야, 이건 우정이야 이렇게 하지 못하는 애매모호한 마음들이 계속 흘러다니니까 우리가 좀 이제 이해가 좀 안 되기도 하고 기억이 안 나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인물이 500명이 넘는다니까요. 홍루몽 읽기를 추천드립니다. 책 테라피를 하게 되면 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이제 자기를 너무 이제 뭐 비하해, 자신감을 심어주는 책을 뭐 추천할 거야 이러는데 우리처럼 속도가 빠른 사람들은 홍루몽을 추천을 이제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서문에 선생님이 20대 때 어학연수 가셨는데 중국에 왔으면 사가야 될 두 권의 책이 류신하고 홍루몽이라고 하셨는데 그거를 이제 뒤늦게 만났을 때 되게 뭔가 운명적인 만남이었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 그래서 이렇게 루신을 읽는 걸 보고 여긴 다 루신 파야. 나도 루신 알아 이제 이러면서 막 뒤졌어요. 근데 원문으로 돼 있는데 원문은 읽기가 힘들어요. 루신은 약간 고어도 쓰고 현대어도 쓰고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해가지고 도대체 뭔 말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홍루몽 있는 거 보고 나 홍루몽도 사왔는데 이러고 이제 뒤져봤어요. 근데 홍루몽은 읽히더라고요. 예, 홍루몽은 조금 읽혔던 이유가 현대 북경어, 중국어를 이렇게 정리한 사람이 홍루몽을 보고 그 문법 정리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홍루몽을 보고 요런 체계로 우리 표준어를 만들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홍루몽에 있는 문장이 다 북경 사투리 같은 북경어였는데 이게 이제 표준어가 된 거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그렇게 반갑진 않았어요. 내가 이 책이 있네 이렇게는 생각했지만 홍루몽이 너무 길고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조금 지루했었다고. 저는 운명적이구나 생각을 해서. 어떠셨나요? 운명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12년째 하고 있는데 홍루몽을 이제 만나서 그거를 쓴 그때가 저한테는 굉장히 힘든 시기이기도 했지만 그게 저한테는 하나의 전환점이기도 하고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기도 했던 것 같더라고요. 분이 더 있으실까요? 제가 있어요. 네. 우리 주인 그 앞에 여성 캐릭터 어떤 게 제일 마음에 공감이 됐는지 물어보고 싶네요. 저는 공감은 잘 모르겠는데 사실 희진쌤이 되게 입 바른 소리 한다라고 했던 그래서 전 보차가 조금 이걸 읽으면서는 보차가 되게 멋있다는 생각을 했고 그 보차가 대호기한테 편지를 주잖아요. 그걸 이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되게 좀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보차가 네. 마지막에 물어보기 잘했네요. 기억에 남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